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명절은 잘 보내셨어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물권적 청구권 들어갈 차례인데요. 교재에 보시면 204쪽인가요? 예, 204쪽 물권적 청구권이죠. 일단 별표 3개 해두시라고 하고 수업을 끝냈었죠. 예,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이제 물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한 것처럼 물권이라는 것은 소위 이제 절대성이 있다. 절대성이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근데 비교했던 건 채권이죠. 갑율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것은 물권과 달리 채무자에게,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성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침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채권이라는 것은 누가 침해하는 것이 보통이냐면 채무자, 아무나 막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침해도 보통은 채무자로부터 발생이 되죠. 물론 이제 제3자의 채권 침해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채무자에게 침해가 있고, 근데 물권이라는 건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는 반면에 침해도 누구라도 침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물권의 절대성을 확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물권적 청구권인데, 이 내용에 따른 분류는 3가지가 있어요. 반환 청구가 있고 방해 제거 또는 배제 청구라고 합니다. 또 예방 청구. 이 3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침탈을 당했다면 돌려달라라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방해를 받으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예방이라는 건 현재 침해는 없지만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예방 청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보면 이런 거였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고 을이 남의 땅에 무단으로 아무런 권한도 없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은 누구 거라고 했냐면 신축자 거죠. 그러니까 건물은 완전히 독립된 정착물이기 때문에 권한이 있든 없든 신축자가 원시 취득을 해요. 근데 토지에 대한 이용 권한은 없으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뭘 요구할 수 있냐면 을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 건 갑이 이 토지에 소유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물권이 있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 물권적 청구를 행사하려면 반드시 물권이 있어야 되고, 물권을 잃어버린 사람은 더 이상 물권적 청구의 주체가 될 수 없어요. 그럼 여기서 건물을 철거하라라고 청구하는 것은 반환 제거 예방 중에서 뭐에 속하겠어요? 방해 제거겠죠. 제거고, 내 땅 내놔라고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반환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건물의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근데 만약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땅을 병에게 팔았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병에게 넘어와 있다. 그러면 종전 소유자 갑은 요 을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없겠죠. 왜 없어요? 얘는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물권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간단한 사례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데, 예를 들어 갑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를 구한다, 구할 수 없다 이런 말 나오면 제일 먼저 확인하실 점은 갑이 소유자냐 아니냐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분리양도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갑은 물권적 청구권을 자신에게 유보하고 물권만을 이전할 수 있다. 돼야 안 돼? 절대.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물권과 물권적 청구의 분리양도가 되는 거죠. 있을 수 없고 물권을 잃어버리는 순간 물권적 청구권은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 이게 제일 기본이고요. 좀 교재를 좀 보시면 204쪽에 물권적 청구권이 있고요. 괄호 2번에 보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의 비교가 나오는데, 오른쪽에 그 체크 플러스 표가 있죠. 그 요건에만 좀 줄거두세요. 요건에 보시면 물권적 청구권은 고의과실과 손해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은 내 물권이 침해되면 당연히 행사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이 있느냐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손해배상 청구권 칸에 보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고의과실과 손해발생을 요건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둘 다 한꺼번에 행사할 수는 있는데 언제나 병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이죠. 차이점 구별해 두시고,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요게 갑내집이고 요게 을내집이에요. 근데 갑내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들어서 물건을 훔치고 있는데 갑이 도둑이야 소리 지르니까 깜짝 놀라서 담 넘어 도망가다가 갑내집에서 훔친 물건을 을내집 마당에 떨궜어요. 그럼 갑이 그 사실 알고 다음날 내 거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내 거니까 돌려주세요. 을한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식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돌려주시면서 손해배상까지 하세요. 요건 돼야 안 돼요? 이거 안 되죠. 그럼 차이점 뭐냐면 요 반환 청구라는 게 바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야. 근데 왜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할 수 없는 거야? 을의 잘못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을의 잘못이 아니라 하더라도 물권적 청구는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을 함께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면 OX예요. 함께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면 맞아요. 함께 행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물권적 청구는 손해배상 청구와 언제나 병존한다 또는 언제나 함께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려. 그러니까 함께 행사하려면 피해자에게 뭐가 있어야 돼? 가해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얘기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얼굴 좀 피시고. 예. 개론인 줄 알고 왔는데 저 있어서 실망하신 거예요? 표정들이 우울하신 것 같아요. 명절이 끝나니까 또 그렇기도 하죠. 그래서 그거 비교 좀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물권적 청구의 종류가 나와요. 그 기억에 보면 반환 청구, 지금 설명드린 게 반환, 방해 제거, 예방이 차례대로 나오죠. 반환 밑에 제거, 다음 페이지에 예방 나오는데, 그 체크 플러스 표 있죠? 별표 2개 해두시고요. 일단 넘어가시고 좀 이따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다른 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물권적 청구권을 내용에 따라서 구별하면 반환, 제거, 예방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내용에 따라서. 근데 이제 지금부터 볼 것은 근거에 따른 구별이에요.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는 어떻게 근거하여 행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권의 종류를 볼 텐데 이건 어디 나와 있는 표냐면 따로 필기하실 필요 없고요. 그 교재 201쪽에 있는 물권의 종류, 요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거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물권은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뉘고요. 본권은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있었죠. 제한물권은 다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 있는데, 자, 용익물권은 세 가지가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우리 지난주에 용익물권은 어디서 한번 나왔었죠? 뭐의 예외라고 하면서 나왔던 건데 일물일권주의와 관련해서 원래 물권은 물건의 일부에는 성립할 수 없고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죠. 독립한 물건. 그런데 예외적으로 물건의 일부 위에 성립할 수 있는 게 바로 용익물권이었고, 담보물권도 세 가지가 있어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래서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물권은 총 몇 가지였냐면, 담보물권 3개, 용익물권 3개, 6개 하고요. 점유권하고 소유권에서 총 8가지의 물권을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 민법이 정하는 물권은 8개다. 나중에 해당 사항 가면 이 내용들은 다 따로 공부할 거니까 지금은 물권의 종류가 이렇게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진도가 지금 어디 나가고 있냐면 아직 여기 시작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물권법 총론하고 강론이 있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게 지금 물권법 총론이에요. 그래서 물권법 총론에서는 이제 말 그대로 공통적인 개념, 물권이 뭔지,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권을 보호하기 위한 물권적 청구권. 좀 지나면 이제 물권이 변동되려면 뭘 해야 되느냐. 부동산의 경우에는 뭘 하라고 했어요? 등기. 그럼 이제 등기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 이런 것들을 총론에서 공부하고 그거 끝나면 이제 강론으로 8가지 물권이 차례대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일단 물권은 점유권과 본권이 있는데 이 점유권이라는 것은 뭘 하면 인정해 주는 권리라고 했냐면 물건을 설마 우리 민법이 물건을 점유하면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규정하진 않겠죠. 물건을 뭐 하면 사실상 지배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상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권한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인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심지어 도둑에게도 뭐가 인정이 된다 그랬어요. 점유권이 인정된다. 그래서 점유권은 사실 상태를 존중하는 권리고요. 그럼 본권이라는 것은 이제 정당성의 문제죠. 그 본권은 다른 말로 점유할 권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정당성의 문제. 예를 들어 제가 이 책을 훔쳐가지고 들고 다니고 있으면 점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점유권이 있는데 본권은 없는 거죠. 그럼 반대로 도둑 맞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도둑 맞은 사람은 현재 점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배를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도둑 맞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소유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죠. 그게 이제 점유권과 본권의 차이인데 그러면 이 본권의 가장 대표적인 권리가 바로 소유권이라는 물권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가장 완전한 물권이죠. 근데 소유권만 본권인 것이 아니라 이런 제한 물권들도 당연히 본권에 해당이 되죠. 예를 들어 지상권자는 점유를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것들 다 본권. 임차권 본권이 아니에요. 임차권. 임차권 본권이에요. 임차권은 임차권자는 점유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여기는 왜 없어요? 우리는 본권 중에서 뭐만 보니까 물권의 종류를 보는 거고 임차권은 채권이잖아요. 임차권도 본권이지만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정당화시켜주는 권리를 본권이다라고 하는데 그중에 이제 제한물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제한하면서 설정하는 물권이에요.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자기 물건 위에 자기 이름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건물에 내 이름으로 저당권 설정. 내 건물에 내 이름으로 전세권 설정 이런 건 안 돼요. 그 제한물권은 전부 다 다른 사람 소유를 전제로 하는 타물권이에요. 타물권. 그러면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용도에 따라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 있었는데 용익물권은 뭐 하는 거예요? 사용 수익, 빌려 쓰는 거죠. 그러면 빌려 쓰는 것 중에 지상권과 지역권은 뭘 빌려 쓰는 거냐면 토지를 빌려 쓰고요. 건물에는 설정될 수 없어요. 근데 전세권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에도 설정될 수 있는 거죠. 보통 이제 전세권은 건물 전세권이 대부분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개념을 비교할 게 뭐가 있냐면 이 지상권이라는 것은 남의 땅을 빌려 가지고요. 거기다가 건물을 짓거나 또는 뭐 나무를 심거나 또는 뭐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할 때 쓰는 게 지상권이에요. 근데 얘랑 되게 비슷한 권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토지 임차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 임차권이나 지상권은 둘 다 공통점 뭐냐면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그 땅을 쓰는 권리예요. 근데 남의 땅을 빌려 쓴다는 점은 둘이 같은데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지상권은 얘는 뭐예요? 물권이에요, 물권. 근데 이 임차권은 채권이죠.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남의 땅을 빌려 사용한다는 점은 똑같은데 만약에 물권 설정 합의와 등기를 하는 것이 바로 지상권이고요. 임차권은 등기해야 안 해요? 보통 안 해요. 만약에 등기할 수는 있죠. 임차권 등기해도 바로 그건 그냥 뭐예요? 임차권이죠. 그래서 빌려 쓴다는 점은 똑같지만 그게 물권적 합의와 등기를 한 건지 채권적으로 한 건지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했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땅 주인이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찾아와서 저 땅 좀 빌려 쓰고 싶은데요 라고 해서 합의를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돈을 받는다면 저한테 지상권 설정을 해주시겠어요? 임차권 설정을 해주시겠어요? 임차권이죠. 같은 가격을 받는다면 빌려 쓰는 사람에게 강력한 권리를 줄 이유가 없죠. 만약에 저한테 지상권을 설정해 주시면 저는 그 지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얼마든지 자유롭게 팔 수 있어요. 물권은 원래 양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유자의 동의 같은 건 필요도 없는데 근데 임차권의 경우에는 제가 그걸 처분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되고 얻지 못하면 계약이 해제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의 땅을 빌려 쓴다는 점은 똑같은데 그게 물권으로 빌려 쓰는 거냐 채권으로 빌려 쓰는 거냐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땅 빌려 쓰는데 그 사람이 지상권자인지 임차권자인지는 뭘 봐야 아는 거예요? 등기부를 봐야 돼요. 등기부에 지상권 설정을 했다면 반드시 지상권 등기라고 돼 있고 임차권 설정을 했다면 등기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등기해도 뭐라고 등기하는 거예요? 임차권 등기가 되는 거죠. 차이점이 이해되셨어요? 예. 똑같아요. 전세권도 얘는 지금 전세권이 물권으로서 설정이 된 거니까 전세권 설정 합의와 등기가 이루어져야만 전세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전세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전세. 월세도 있고 또는 뭐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반전세. 소위 이제 보증부 전세죠. 뭐 깔세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전세라는 것은 월세와 다른 점이 얘는 이제 전세금, 보증금 한 방 내고 들어가는 거고 월세는 차임을 내는 거고 이 보증부 전세라는 것은 보증금도 있고 월세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뭐 1000에 100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채권적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랑 같이 다루게 되냐면 임차권이랑 같이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세와 물권에서 말하는 전세권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전세라는 것은 물권이 아니라 소위 채권적인 전세로서 임차권에 준해서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구별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용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서 처음 하실 때는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개념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건물주인데 제가 건물 좀 빌려주세요라고 하고 왔어요. 그러면 똑같은 전세금을 받는다면 저한테 전세권을 설정해 주시겠어요? 임차권을 설정해 주시겠어요? 임차권이죠. 그게 바로 채권적 전세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살 집이 필요해서 아파트를 하나 빌렸습니다. 그럼 아파트를 하나 빌릴 때 제가 설정한 것이 전세권을 설정한 것인지 아니면 채권적 전세로서 임차권인지 뭘 보면 알아요? 등기부를 보면 알죠. 만약에 소유자가 전세권 설정 합의해주고 등기해주면 저는 뭐라고 등기가 돼 있는 거예요? 전세권이라고 등기가 돼 있는 거고 전세권 등기는 뭐 당연히 대부분 안 해주겠죠. 그러면 단지 그냥 그건 뭐인 거예요? 채권적 전세로서 임차권과 똑같이 다룬다라는 거예요. 요 같은 개념으로 대비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 유치권은 채권 담보를 위해서 변제가 되기 전까지는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다. 예를 들어 갑이 을한테 시계를 하나 맡기면서 수리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을은 수리비를 받아야죠. 근데 갑이 찾아와서 아저씨 내가 수리비는 나중에 드릴 테니까 시계부터 돌려주세요라고 하면 을은 인도해야 돼요?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유치권. 채권의 변제가 있기 전까지 목적물을 유치하여 인도를 거절할 권리. 그러니까 우리 길 가다 보면 건물에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어요. 본 건물은 유치권 행사 중이오니 외부인은 출입을 금지합니다. 민법 320조 써 있어요. 그럼 지금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건 누구겠어요? 건물주예요? 공사업자예요?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못 받으니까 공사대금 안 주면 당신 건물 못 넘겨줘라고 유치하면서 인도를 거절하는 권리가 바로 유치권이에요. 뭐 질권은 뭐 시험범위에서 제외라고 했죠. 이거 왜 제외라 그랬어요? 질권은 부동산에 설정될 수 없는 거니까 우리 전당포 얘기하면서 본 거고 뭐 저당권은 특별하게 설명드릴 내용 없죠. 뭐 은행 가서 돈 빌리면 보통 그냥은 안 빌려주고 부동산에다가 설정하는 게 저당, 근저당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간략하게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물권이 어떤 게 있는지를 보는데 지금 이거 뭐 하다가 지금 본 거야? 물권적 청구권 공부하다 본 거예요. 그럼 우리 민법이 물권적 청구권은 내용에 따라서 분류하면 반환, 제거, 예방, 내용에 따른 구별이고요. 그리고 근거에 따라 구별하면 일단 점유권 편에 가면 이 점유권자를 위한 물권적 청구를 규정합니다. 점유권에 기한 반환, 점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예방. 204조에서 반환, 5조, 6조에서 각각 규정을 해요. 그럼 일단 204, 5, 6조에서 규정하는 이 물권적 청구권은 누구를 위한 권리라고요? 점유권자를 위한 권리. 그러니까 본권이 있어야 돼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없어도 되죠. 점유자를 위한 권리라고 해서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점유보호 청구라고 불러요. 점유보호 청구권. 그러니까 이런 거였죠. 제가 이 책을 훔쳤어요. 어렵게 훔쳤어요. 근데 이걸 누가 또 훔쳐갔어요. 그러면 도둑인 제가 그 도둑에게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본권에 기한 게 아니라 뭐에 기한 거예요? 점유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둑에게도 뭐가 있다고요? 점유권. 그러니까 감정을 버리셔야 된다 그랬어요. 어디 도둑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도둑에게도 뭔 있으니까 점유권. 근데 본권에 가면 그 대표주자 소유권 편에서 여기서 이제 물권적 청구를 다시 규정해요. 반환, 제거, 예방. 213조에서 반환 청구, 제거 예방은 14조에서 함께 규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점유권과 본권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점유권 편에서 보호 청구권을 규정하고 본권에 가면 대표적으로 소유권에 가서 물권적 청구를 다시 규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제가 만약에 이 책의 도둑이었다면 제가 이걸 뺏겼을 때 물권적 청구는 몇 개밖에 없어요. 점유권에 기한 것만 되죠. 소유권에 기한 게 돼야 안 돼? 안 되죠. 저는 본권자가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책의 점유자이면서 소유자였어요. 그럼 제가 뺏기면 물권적 청구가 몇 개라는 거예요? 2개죠. 점유권에 기한 반환도 되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도 돼요. 그래서 점유권과 본권은 별개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도 당연히 별개로 행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소유권만 물권이 아니라 얘네들도 물권이잖아요. 근데 우리 민법은 다른 제한 물권에서는 요 213조와 14조를 준용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준용한다라는 것은 그냥 입법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지상권 끝나고 반환, 방해 제거, 예방 이거 일일이 다 규정하게 되면 법조문의 양이 너무 많아지니까 지상권이 끝날 때 마지막에 다른 규정을 두고 마지막에다가 213조와 214조를 준용한다라고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짧게. 그러니까 지상권자도 이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를 준용해서 쓰겠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점이 나요. 지상권자가 토지를 점유하다가 뺏겼어요. 물권적 청구가 몇 개라는 거예요? 2개. 점유권에 기한 반환이 있고 뭐에 기한? 지상권.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를 준용한다고 해서 지상권자가 소유권에 기한 반환을 행사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소유권자는 자기 본권이 뭐예요? 소유권. 그러니까 얘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이고 지상권자는 자기 본권이 뭐예요? 지상권이죠. 그럼 얘는 뭐에 기해서? 지상권에 기한 반환을 청구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전세권자가 건물을 점유하다가 뺏겼어요. 전세권자가. 그럼 얘 물권적 청구는 몇 개? 2개. 점유권에 기한 반환하고 전세권 자체에 기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의하실 점이 준용 규정을 다 둔 게 아니라 빠지는 게 있어요. 요 유치권은 준용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치권 끝나고 나면 213조와 14조를 준용한다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치권자가 물건을 점유하다가 뺏기면 물권적 청구는 몇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수리비 안 주면 네 시계 못 줘라고 하면서 이 시계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A라는 애가 이 시계를 빼앗아 갔대요. 침탈해 갔대요. 그러면 이 유치권자들이 A한테 행사하는 반환 청구권은 몇 개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에 기해서?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돼도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수험사원이 중요해. 그러니까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 물권적 청구라는 것은 인정해 줄 수 없다. 우리 시험에 여러 번 나왔는데 그 시험에 나왔던 형태는 다음 중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는 1번 경매권, 2번 간이변제 충당권, 3번 과실수취권, 4번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앞의 내용은 우리 아직 안 배워서 모르겠지만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라는 건 없어요. 또 이렇게도 물어봐요. 다음 중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권리는 1번 지상권, 2번 지역권, 3번 전세권, 4번 유치권, 5번 저당권 하면 답은 유치권이에요. 유치권에 의한 것은 인정해 줄 수 없고 얘는 뭐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고요? 점유권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6가지의 제한 물권이 있는데 이 제한 물권들도 역시 반환 제거 예방을 기본으로 해요.
근데 이 중에서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권리가 두 개가 있어요. 뭐하고 뭐냐면 지역권과 저당권. 지역권과 저당권은 물권적 청구권 중에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 되냐면 일단 반환을 청구한다는 건 전제 조건이 뭐냐면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가 뺏기는 거예요. 근데 지역권과 저당권은 원래 점유를 배타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가 인정될 수 없다는 거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을한테 돈을 1억 원 빌려준 채권자, 갑이 채권자. 그리고 이제 을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갑이 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저당권자는 누구예요? 갑, 돈 빌려준 채권자. 얘가 저당권자고. 그러니까 이 을을 뭐라고 부르냐면 저당권 설정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 무슨 권자, 무슨 권 설정자 이런 말 되게 많이 나올 텐데 무조건 설정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권자는 이 설정자, 소유자에게 그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죠. 예를 들어 지상권자와 지상권 설정자가 있다. 누가 소유자라고요? 지상권 설정자고 전세권자와 전세권 설정자 있으면 누가 소유자냐면 당연히 설정자가 전부 다 설정자가 소유자예요.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되면 목적물을 점유하는 사람은요. 사용 점유하는 사람은 저당권자예요, 설정자예요. 설정자죠. 저당권자는 절대로 목적물을 점유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점유하게 되면 이건 물권 법정주의 위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이 물건을 침탈, 빼앗아 갔어요. 그럼 얘가 물건을 빼앗아 가면 야 돌려줘, 가져와 라고 반환 청구할 사람은 저당권자예요, 설정자예요. 당연히 설정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지 저당권자는 원래 점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환 청구가 안 되는 애가 누구라고요? 지역권하고 저당권.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으므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해가 있어요. 틀려요. 물권적 청구는 인정되는데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뭐만 안 된다고요? 반환 청구만 안 돼요. 반환 청구 안 되는 게 뭐라고요? 지역권과 저당권. 그렇죠? 그리고 준용 규정이 없어서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없는 건 유치권. 나중에 반환 청구 안 되는 거 이러면 유치권 자꾸 이러시는데 유치권은 아니고 반환 청구 안 되는 건 지역권하고 저당권이에요. 점유하지 않으니까. 그 죄를 좀 볼게요. 207쪽을 한번 보세요. 207쪽에 기역이에요. 기역에 207쪽 앞에 기역에 둘째 줄 가운데 별표 2개하고 줄 그어두세요. 지역권과 저당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에 있어서는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방해 예방 청구 및 방해 제거 청구권만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반환 청구 안 되고 그 다음에 니은의 첫째 줄 마지막에 별표 2개하고 줄 그어두세요. 유치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점유권에 기인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지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중요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임차권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임차권자는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니까. 근데 우리 판례가 독특하게 디귿을 보세요. 디귿.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라고 되어 있고요.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권에 대해서는 임차권 자체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독특한 판례니까 하나 좀 조심하시고 갑이 임대인이고요. 을이 임차인이에요.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침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임차권을 침해하고 있다면 이 방해 제거는 원칙적으로 누가 해주는 게 맞아요?
임차인이 알아서 해야 돼요? 임대인이 해줘야 돼요? 임대니까. 임차권이라는 건 채권이기 때문에 요 임대인이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지만 임대인에게는 방해 제거 의무가 있어요. 그럼 얘가 소유자니까 소유권에 기해서 방해 제거를 청구해야 되는데 임대인이 귀찮아서요. 나몰라라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임차인은 얘는 채권자니까 자기가 직접 방해 제거를 구할 수는 없고요. 어떻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임대인을 대위해야죠. 자기 상대방인 임대인을 대위해서 제거를 청구한다. 이게 일단 원칙이에요. 그리고 물론 점유하고 있었다면 모의 계산할 수 있는 거고요. 점유권에 기한 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우리 판례가 독특하게 얘가 만약에 등기 등을 통하여 대항력을 갖춘 상태라면 대위하지 않고 임차권 자체에 의해서 직접 제거를 청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안 되는 건데 대항력이 있으면 방해 제거를 직접 구할 수 있다. 교재 좀 볼게요. 그 박스를 보면 207쪽에 1번 임차권 자체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이에요. 채권이니까. 다만 대항력 있는 임차권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대항력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자, 2번에 보시면 임차인이 점유를 하고 있던 경우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점유하고 있었으니까. 3번 임대인을 대위하여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3번이 원칙인 거예요. 대위하는 게 원칙인데 근데 1번에서처럼 말씀드린 대로 대항력을 갖췄다면 대위하지 않고 임차권 자체에 의해서 제거를 구할 수도 있다라는 점이죠. 자, 4번 성질 나오죠. 동그라미 1번에 별표하고 줄 그어두세요.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의존하는 권리이므로 물권과 그 운명을 같이 한다. 그러니까 물권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아까 설명드렸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고요. 다음 페이지에 3번에 별표하고 줄 그어두세요. 3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있으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언제라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갑유라고 매매 계약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는데 자, 이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됐어요. 그럼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가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복귀되는 시점이 중요한데 소유권이 복귀되는 시점은 등기 말소 시일까요? 당연 복귀일까요? 당연 복귀가. 등기가 을한테 있어도요.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소유권은 당연히 갑에게 복귀가 돼요. 그러면 이제 갑은 을에게 뭘 요구할 수 있냐면 등기를 말소하라. 그럼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죠. 그러면 이 갑이 행사하는 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가 되는데 이 등기 말소 청구권은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라고 하면 OX예요. 틀렸죠? 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10년 아니라 훨씬 지나서 해도 상관없다. 그 판례 박스를 좀 볼게요. 208쪽에 판례 박스 내용에 보면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 해제가 됐을 때 등기하지 않아도 당연 복귀가 된다는 거죠. 합의 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 회복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 할 것이고 이는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죠. 의미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등기 말소 안 해도 소유권은 이미 누구한테 와 있는 거예요. 매도인에게 복귀가 돼 있죠. 그럼 얘가 행사하는 건 채권적 청구예요, 물권적 청구예요. 이미 소유권이 복귀됐으니 물권적 청구로서 행사하는 거고 이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돌아오셔서 206쪽을 좀 볼게요. 206쪽. 206쪽에 체크 플러스 박스 중요하다고 했죠. 물권적 청구의 상대방인데 1번 반환 청구의 상대방. 반환 청구는 누구한테 하겠어요? 현재 점유자. 현재 침해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 거 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실 점은 최초 침탈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의 물건을 을이 침탈해서 그걸 병한테 팔았어요. 그럼 갑은 반환 청구를 을에게 하는 거예요? 병에게 하는 거예요? 병. 현재 점유자에게 하는 것이지 최초 침탈자가 아니다. 그래서 1번에 동그라미 1번 첫째 줄에 줄 그어두세요.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하여 그 명도 또는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거기까지 보세요. 현재 점유자에게 합니다. 그러면 2번에 줄 그어두시면 동그라미 2번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점유자는 간접 점유자도 포함된다.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죠. 근데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닙니다. 거기까지. 다만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우리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점유권 들어가면 간접 점유자, 점유 보조자를 따로 공부할 거예요. 일단 줄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줄 긋고 넘어가시면 돼요.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지만 보조자는 아니다. 좀 이따 보시고. 그다음 2번 방해 제거 청구의 상대방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판례들이 나와요. 갑이 토지 소유자고요.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합니다. 그러면 이 갑이 요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을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근데 이 을한테 나가라고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느냐? 퇴거는 안 돼. 왜 퇴거를 요구할 수 없겠어요? 건물의 소유자는 을이기 때문에 건물 자체의 철거를 구하는 건 가능하지만 나가라고 할 수는 없어요. 나가라는 건 뭔 말이에요? 이거 나가면 내가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을 거기 때문에 철거를 구해야지 퇴거를 구할 수는 없다. 그러면 건물을 철거한다는 것은 건물에 대한 관리 행위에 해당될까요? 처분 행위에 해당될까요? 당연히 처분이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무슨 공부했었냐면 처분 행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처분권이 있어야 돼요. 처분권이 없는 자는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건물의 철거는 누구한테 구해야 되냐면 건물의 소유자, 처분권 있는 소유자에게 구하는 거죠. 그럼 문제는 을이요. 병한테 임대차를 해줬어요. 현재 병이 임차인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갑이 요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소유자니까. 을이 소유자. 철거는 을한테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을한테 철거를 구하려면 일단 요 임차인부터 어떻게 돼요?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한테 퇴거를 요구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구별되는 점이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처분권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철거를 구할 수는 없고 퇴거를 요구할 수는 있는데 반대로 소유자에게는 철거를 구해야지 퇴거를 구할 수는 없다. 그럼 만약에 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어요. 등기 등을 통하여 대항력을 갖췄다. 그러면 요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면 이 병은 대항할 수 있을까요? 나가야 될까요? 그래서 나가야 돼요. 얘는 대항할 수 없다. 이 사람에게도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예요. 왜냐하면 얘가 아무리 대항력을 갖췄다 하더라도 이 건물 자체가 어떻게 돼야 돼? 철거될 건물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건물에 대항력을 갖추든 건물에 전세권 등기를 했든지 간에 건물이 철거돼야 한다면 얘는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게 판례고요. 자, 또 하나 중요한 판례는 갑이 토지 소유자고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합니다. 근데 을이요, 이 건물을 병한테 팔았어요. 근데 이 병이 건물을 샀는데 아직 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얘를 우리 뭐라고 불렀죠? 미등기 매수인. 그럼 현재 누가 소유자예요? 건물의 소유자는 을이고 병은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소유자는 아니죠. 근데 이 갑이 병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즉 미등기 매수인도 철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느냐? 우리 판례는 될 수 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얘는 법률상으로 소유자는 아닌데 돈 내고 산 미등기 매수인은 사실상 법률상 처분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돈 내고 샀으니까 사실상 법률상 처분 권한이 있기 때문에 미등기 매수인에게도 철거를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정리하면 원칙은 건물의 철거는 누구한테 구하는 거예요? 소유자에게 구해요. 근데 미등기 매수인은 소유자는 아니지만
처분 권한이 사실상 있기 때문에 이자를 상대로 철거를 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재 한번 볼게요. 206쪽에 2번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 줄 그어두시면 건물 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소유자에게만 철거 처분권이 있다. 원칙은 소유자에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철거 청구의 상대방은 건물 소유자가 된다. 2번. 무단으로 건축한 건물을 임대차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그 건물을 임차한 자에게 철거를 구할 수 없다. 왜 구할 수 없다고요? 그렇죠. 이건 소유자, 처분권자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3번. 다만 그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는 등기부상 아직 소유자로서의 등기 명의가 없다 하더라도, 얘를 줄여서 뭐라고 불렀어요? 미등기 매수인이죠. 그러면 마지막에 이거 보세요. 건물 점유자에게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즉 미등기 매수인에게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무단으로 건물을 건축한 자가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건물에 철거를 구할 수 있으나 뭐는 안 돼? 퇴건 안 되고, 소유자에게 철거를 구해도 퇴건 안 되고. 자, 오른쪽에 다만 이렇게 되어 있죠. 줄 그어두세요. 다만 불법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는 퇴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인가는 상관없다. 지금 이거 뭐 사례 문제로 자주 나오고, 기출 문제 보시면 209쪽에 이 사례가 또 나왔죠. 209쪽에 갑소유 X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을이 Y 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병에게 일부를 임대하여 현재 을과 병이 Y 건물 일부분씩 점유하고 있다. 자, 그러면 현재 건물 소유자는 누구예요? 을이죠. 그럼 을한테는 철거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있어도 뭘 요구할 수는 없어요? 퇴거를 요구할 수는 없고, 그리고 병은 임차인입니다. 그럼 임차인에게는 철거는 안 되고 퇴거를 요구해야죠. 자, 틀린 것입니다. 1번.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소유자니까 되죠.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의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1번, 2번을 합치면 철거 및 인도를 구한다는 거고요. 3번.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안 되죠. 소유자에게는 철거를 구할 수 있어도 퇴거는 안 되고. 4번. 갑은 병을 상대로 Y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병은 임차인이죠. 퇴거되고요. 5번. 을이 Y 건물을 정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 준 경우. 그럼 정이 뭐죠? 미등기 매수인이죠. 갑은 정을 상대로 Y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미등기 매수인도 소유자는 아니지만 사실상 처분 권한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물권적 청구권이고, 물권 변동이 나오죠. 뭐 앞부분 안 보셔도 되고요. 212쪽에 공시의 원칙이 나오죠. 오른쪽에 공신의 원칙 나오고, 잘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과 동산은 공시의 방법이 다르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뭘로 공시한다고 했냐면 등기고요. 동산은 점유. 그렇죠? 인도를 받아서 점유하면 공시가 돼요. 이때 이 공시의 원칙을 관찰하게 한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립 요건주의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대항 요건주의. 성립요건주의는 다른 말로 형식주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대항요건주의는 의사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차이점은 뭐냐면, 이 성립요건주의라는 것은 당사자 사이라도 공시해야만 물권이 변동돼요. 근데 우린 주로 이제 뭘 공부할 거냐면 부동산이니까 당사자 사이라도 등기하여야 물권이 변동됩니다. 근데 대항요건주의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이 돼요. 근데 등기는 왜 하느냐?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를 합니다. 이게 대항요건주의. 그러니까 제목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형식주의라는 것은 당사자든 뭐든 부동산 물권 변동이 인정되려면 형식을 갖추라는 거야. 부동산이면 등기라는 형식이죠. 그래야만 물권 변동의 성립을 인정해 줍니다. 근데 의사주의는 형식이 필요 없고요. 뭐만 있으면 돼요. 의사만 있으면 변동돼요. 근데 왜 등기하느냐?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다. 교재를 좀 보면, 책판을 좀 보면, 지금 사례를 가지고 간단하게 보면 이런 거예요. 갑이 을하고 매매를 했어요.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 근데 아직 등기를 매수인이 하지 않은 상태예요. 자, 그럼 현재 누가 소유자일까요? 갑. 여기서 우리가 갑이 소유자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 민법이 뭘 취하고 있기 때문이겠어요? 형식주의.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관계로 당사자 사이든 뭐든 등기를 해야만 물권 변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주에 따르면 누가 소유자겠어요? 을이 이미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오고, 근데 갑이 병에게 등기를 넘겨주었다면 의사주의에 따르더라도 을은 병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주의는 의사만 있으면 되는데 등기는 왜 한다고요?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사주의와 형식주의 중에서요, 거래 신속성에 도움이 되는 건 뭐겠어요? 당연히 거래가 빨리빨리 진행되려면 의사주의, 형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의사 합치만 있으면 소유권이 바바박 넘어가요. 거래 신속성에 도움이 되고요. 그런데 거래 확실성에 도움이 되는 건 형식주의겠죠. 그러니까 의사주의를 취하면 물권 변동의 효과가 분열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노란색이 형식주의예요. 얘가 등기를 안 했어요. 등기 안 했다면 형식주의에 따를 때 당사자 사이에 물권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등기 안 했으니까. 그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형식주의는 등기 안 하면 당사자든 뭐든 누구에게든 주장할 수 없고 등기하면 누구에게나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의사주의에 따르면 등기 안 했을 때 당사자 사이에 물권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제3자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럼 물권 변동의 효과가 일치되지 않고 분열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거래 확실성에 도움이 되는 건 형식주의. 그러면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나라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민법. 그 대항요건주의를 취하는 나라는 일본. 뭐 사실 뭐 일본이 뭘 취하든 우리가 알 바는 아닌데, 이 공부하는 이유가 이제 우리 불행한 과거사 때문에 구민법, 옛날 민법이죠. 우리가 얘네들 민법 쓰다가 45년에 광복하고 58년까지도 의용민법이라는 이름으로 일제민법을 쓰다가 우리 58년에 민법을 개정하면서 만들면서 이제 뭘로 바뀐 거냐면 형식주의로 전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전에는 의사주의였고 현행민법은 형식주의를 취하는 거죠. 요게 이제 뭐냐면 공시의 원칙이에요. 공시의 원칙. 공시의 원칙은 형식주의와 의사주의가 있는데 현재 우리 민법은 뭘 취하고 있다고요? 형식주의. 교재를 보시면 그게 이제 일단 제목에만 줄거두세요. 212쪽에 동그라미 1번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 있고요. 그리고 뭐 설명되어 있죠. 그리고 2번에 오면 이번엔 대항요건주의 의사주의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이제 이렇게 공시된 것을 믿었을 때 보호를 해줄 거냐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건 공시가 아니라 공신의 원칙이에요. 공신의 원칙.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부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을이 이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를 이전합니다. 그러니까 실체 관계 없이 갑 소유로 된 부동산을 위조 서류에 의해서 이전 등기가 된 거죠. 그러면 실체 관계 없이 위조 서류에 의한 등기를 했다면 이 을의 등기는 현재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실체 관계가 없으니까 무효.
근데 등기부상으로는 현재 누가 소유자라고 돼 있어요? 을이.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이 을이 소유자다라고 믿고 샀어요. 그러면 만약에 공신력을 인정한다라고 하면 갑이 소유자예요? 병이 소유자예요? 병이 소유자고 공신력을 부정하면 갑이 소유자. 그러니까 뭘 취하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장단점은 있는데 공신력을 인정하면 제일 좋은 점은 거래 안전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병이 정한테, 정이 무한테 이렇게 팔면 부동산을 살 때 뭐만 보고 사면 되는 거예요. 등기만 보고 사면 이 거래가 원활하고 안전하게 돌아가요. 근데 누가 피해를 보죠? 진정한 권리자, 그렇죠? 진정한 권리자가 피해를 봅니다. 그럼 공신력을 부정하면 반대예요. 공신력을 부정하면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거래가 얼마가 넘어가든. 그러면 이 거래는 다 깨질 수밖에 없으니까 거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고요. 좋은 점은 누가 보호되고? 진정한 권리자가 보호되고.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떤 걸 취하느냐에 따르는 건 뭐 나라의 입법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공신력을 인정하는 법제라는 것은 뭘 전제로 할 수밖에 없냐면 진정한 권리자의 희생하에서만 이루어져요. 그럼 공신력을 인정하면 병이 소유자가 돼버리면 갑은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는 없는 거고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돈으로만 배상받아야죠. 누구에게? 을에게. 그럼 공신력을 부정하면 또 마찬가지예요. 공신력을 부정하면 소유권은 갑에게 있는 거고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돼요? 을에게 금전적인 배상만을 묻게 되는 거죠. 공신력을 인정할지 부정할지는 나라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공신력을 부정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곧 공신력을 이제 인정하는 입장으로 바꿀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공신력 인정을 위한 TF가 구성되어서 열심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신력이 인정되어 버리면 민법과 공시법의 근간이 바뀌겠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 합격하셔야 한다는 거죠. 바뀌면 힘들어요. 지금은 공신력을 부정해.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옛날에는 등기부가 어떤 등기부라 그랬어요? 종이 등기부에 등기관이 손으로 기재하죠. 그때는 기재한다는 표현을 썼었죠. 근데 이제 전부 다 전산정보 처리조약에 의한 등기가 완성돼서 이제 기재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기록한다 이렇게 이제 조문도 다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전산화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뭐 부실 등기라든지 위조의 위험이 매우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공신력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현재는 부정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법제에 의하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그럼 갑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뭐겠어요? 얘네들한테 등기를 말소하라.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등기 말소 청구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을과 병의 등기를 이렇게 다 뭐 하는 거야? 말소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안 하고 마지막 사람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뭘 받으라고요? 이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이 정한테 넘겼는데 이거 다 말소시키려면 번거롭죠. 그 와중에 병은 사망을 했어요. 상속인이 셋이에요. 근데 A라는 상속인은 요즘에 노숙하시고요. B는 행불이고요. C는 월북했어요. 이거 언제 찾아가지고 말소를 시켜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그냥 마지막 사람에게 뭘 받아가는 게 나아요. 이전했죠. 그래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고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는데 그럼 얘네 둘은 다른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얘네 둘 다 우리 판례에 의하면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방해 배제 청구다. 그럼 이게 똑같은 거라면 만약에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합니다. 패소. 그러면 다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소송을 또 제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똑같은 소송인데 한 번 지고 쉬었다가 또 하고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인정이 안 되고. 그럼 우리가 아까 봤던 점유권과 본권은 하나요, 별개? 별개죠. 그럼 만약에 점유권에 기인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면 본권에 관한 소송을 또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판례에 의하면 점유에서와 본권에서는 동시에 제기할 수도 있다라고요. 자, 235조 가면서 235조.
235쪽에 가운데 동그라미.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예요. 그럼 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의 청구는 누가 하는 거야? 진정한 소유자가 하는 거죠. 그럼 이건 당연히 채권적 청구일까요? 물권적 청구일까요? 물권적. 맨 마지막 줄에 따라서 물권적 청구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자, 판례가 있는데 판례 제목에 보시면 말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다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둘은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둘째 줄 마지막에 줄 그어두세요. 둘째 줄 마지막에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의한 방해배제 청구권으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지면 끝나는 것이지 다시 소송 제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부한 내용에 따르면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동산의 경우에는 공신력을 인정합니다. 이걸 선의취득이다라고 불러요. 선의취득.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이 책을 사무실에서 빌려와서 점유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처분권이 있어요? 없어요? 빌려온 거면. 당연히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제가 이걸 점유하고 있으니까 마치 저한테 처분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게 제 건가 보다라고 믿고 저한테 이 책을 산 거예요. 그럼 권리자에게 산 거예요? 무권리자에게 산 거예요? 무권리자에게 이 책을 샀다. 그럼 그 사람이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동산은 안 되는데 뭐는 된다고요? 동산. 그러니까 동산의 경우에는 그 점유의 공신력이 인정이 되어서 그걸 믿고 산 사람을 보호하겠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선의취득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선의취득은 시험에 잘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이거 뭐니까? 동산. 우리는 뭘 보기로 돼 있어요? 부동산이죠. 근데 이런 제도가 있다는 정도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신력을 논의한다는 것은 권리자와 거래한 거예요? 무권리자와 거래한 거예요? 무권리자랑 거래하는 거예요. 권리자랑 거래했으면 공신력 논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당연 취득이고 공신력을 논의한다는 것은 무권리자와 거래를 했는데 그 무권리자가 마치 권리자인 외관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었을 때 보호할 거냐가 바로 공신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을의 등기가 돼 있어요. 이 등기는 무효예요. 그럼 을은 권리자예요? 무권리자예요? 무권리자인데 등기가 돼 있으니까 마치 모인 것처럼 보여. 권리자인 것처럼 보여서 그거 믿고 샀을 때 보호할 거냐. 등기는 보호해야 안 해요? 안 하는데 근데 동산의 경우에는 이 점유를 믿고 사면 보호를 해준다는 거. 그걸 뭐라고 해요? 선의취득. 우리 민법 총칙할 때 표현대리 공부했죠. 표현대리. 표현대리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 결과일까요? 부정한 결과일까요? 그러니까 표현대리는 일단 유권대리예요? 무권대리예요? 무권대리죠. 무권대리인데 마치 세 가지 외관이 나타나 있었어요. 그럼 상대방은 그 사람이 뭐가 있는 것처럼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권한이 없는 사람인데 권한이 있다라고 그 외관을 신뢰했을 때 상대방을 보호해야 하네? 표현대리는 누구를 위한 제도예요?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잖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대리권 없는 애랑 거래했지만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었단 말이죠. 그걸 믿은 상대방을 보호해야 하네요?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표현대리는 공신의 원칙이라는 것이 확대되어서 인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인정해주는 결과가 바로 표현대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신이라는 것은 이걸 논의한다는 것은 무권리자와 거래를 했지만 그 사람이 마치 권리자와 같은 외형을 띠고 있어서 그걸 믿었을 때 보호할 거냐 문제가 공신의 문제예요. 근데 부동산은 공신의 원칙을 인정해야 하나요? 안 해요. 근데 동산은 인정해준다는 그게 차이점이고 다음 페이지에 물권행위의 오른쪽에 독자성, 유인론, 무인론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볼 필요 없고 216쪽에 이제 매우 중요한 부동산 물권 변동 나오는데 좀 쉬었다가 보시죠.